저번 영상에서 중국 해군의 최신의 방공 구축함인 난창급 구축함을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이 구축함을 소개한 이유는 첫째는 중국제 방공 구축함 계보를 훑으며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서였고, 둘째는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 성장을 이룬 중국 해군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댓글에서는 여전히 중국제 무기에 대한 불신과 무시,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군 무기들은 짝퉁이거나 수준 미달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댓글까지도 보이죠. 원래라면 그냥 무시하고 중국의 방공 구축함 시리즈를 만들 생각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을 모르고 중국 해군에 대해 너무 무시만 하는 분위기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중국제 무기를 소개한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반응이 튀어나올 게 뻔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 해군이 과연 어디까지 성장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국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나름의 의견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죠. (1949년) 중국 인민해군이 창설되고 1970년까지 중국 해군은 별 볼 일 없는 전형적인 연안해군이었습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에 비해서도 해군 현대화가 늦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문화 대혁명과 중소결렬 등 여러 정치적 이슈 때문입니다. 군함을 건조하려면 도로, 항만, 제철 등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한데, 문화 대혁명 시절 깔아놓은 사회 간접 자본들이 파괴되었으며 중소결렬로 소련의 선진적인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전투함을 뽑아내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중국은 1980년 이전까지 연안만 지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가 확보되면서 90년대부터 제대로 된 군함이 하나둘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1세기 전함이라고 할 수 있는 방공 구축함 건조 계획도 이때부터 시작되었지요. 시작은 항저우급 구축함이었습니다. 항저우급 구축함은 소브르멘니급 구축함을 구매한 것으로 당시 러시아제 기술들을 운영해보면서 방공 구축함은 어떤 것이 필요하고 러시아제 군함들은 어떤 것이 부족한지 배워가게 되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아시아 최대의 방공 구축함이라 불리는 난창급 구축함까지 건조하게 이르렀습니다. 난창급 구축함 건조는 단순히 아시아 최대의 방공 구축함을 건조했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중국은 항공모함 3척과 함께 상륙함 71척, 구축함 50척, 호위함 53척, 잠수함 58척 등 총 톤수 약 290만 톤의 전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 해군과 비교하면 7.7배의 총 톤수 차이가 나며 해자대와 비교해도 4배나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30년 이내에 무섭게 성장한 중국 해군은 이미 한국 해군과 해상 자위대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해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과 대만 침공 등에서 강경하게 나오는 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결과 워게임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대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도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결과까지 나올 정도이죠. 중국군 및 중국 해군이 크게 성장해 주변국에 위협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 해군의 모습은 소련 해군의 마이너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 소련의 군사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막강한 전력을 가졌지만 실제로 까보니 뻥스펙이었던 것처럼 중국군도 당연히 뻥스펙일 것이라는 거죠. 또한 현재 우러전에서도 러시아의 졸전으로 보건대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중국 해군은 소련이나 러시아군처럼 뻥스펙이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미안하지만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물론 중국군 자체가 뻥스펙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PLZ 자주포나 Z-20 전투기 등 일부 무기들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말보다 훨씬 저열한 성능을 가졌으니까 말이지요. 특히 J-20의 경우 개발 도중 미국의 견제로 주요 부품의 수출 금지가 이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해군도 일부 뻥스펙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가장 신경 쓴 군종 중 하나이며 덕분에 3군 중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그 결과 중국 해군의 팽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흔히 중국 해군이 실전 경험이 없다고 말합니다만 그건 착각입니다. 중국은 6.25 전쟁에 개입한 것 이외에 중월 전쟁을 거치며 91년까지 소규모 국지전을 치러왔으며 중국 해군 또한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지요. 그중 대표적인 실전이 바로 1988년에 벌어진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입니다.
3월 14일 중국 해군은 하이난에서 출발한 호위함 3척으로 베트남군의 전차 양육함 1척이 대파되었고 수송선 2척이 침몰, 베트남군은 75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지요. 반면 중국은 1명의 부상자만 발생한 전투입니다. 전투 결과 베트남이 점령하고 있던 스프레틀리 군도중 일부가 중국에게 넘어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구단선이라며 남중국해는 자신들의 바다라며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전한 호위함이 053H형 호위함으로 이 호위함들은 후에 방글라데시나 태국 해군에서 재취역해 지금도 임무를 수행 중이죠. 물론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 정도는 우리도 NLL 주변에서 북한군이 도발을 막고 아덴만에 파병하는 등 항시 실전 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그게 대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프레틀리 군도 해전에서 중요한 건 중국 해군은 1980년부터 모항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까지 나가 교전을 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해군력의 척도는 모항에서 얼마나 먼 거리까지 나가 영향력을 투사하냐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중국 해군은 1980년부터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면모를 보였음을 알 수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40년 전부터 이랬는데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성장해 지금은 G2가 된 현재의 중국군은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과거보다 퇴보했을까요? 어느 군대나 마찬가지이지만 무기의 성능보다 무기가 퇴역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지 및 보수를 해주어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직도 구동계 결함으로 항구 지킴이 신세인 대구함보다는 언제든지 바로 출항 가능한 참수리가 더 나은 것처럼 말이지요. 중국 해군의 규모는 40년 전보다 몇 배는 증가했고 그 커다란 규모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함정에서 뻥스펙이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흔히 말하는 중국군의 뻥스펙이나 신뢰성 등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중국 해군의 규모에서 나오는 운용 데이터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팔아본 회사가 더 자동차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를 팔면 짧게는 5년, 길면 10년의 AS 기간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주면서 자기들 자동차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용하는 함정이 많다면 그만큼 운용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건조되는 신형함은 당연히 이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채 나오게 되는 거죠.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국내 네티즌들의 오해와는 달리 중국 해군은 실질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항공모함을 건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항공모함 전투단을 구성하는 등 대양 해군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열세한데 더 이상 질적 우세도 보장할 수 없으며 한국 해군은 고사하고 해자돼도 중국 해군을 막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히 중국 해군의 성장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선에서 작전을 뛰고 있는 우리 해군 장병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중국 해군은 위협적입니다. 경비구역에 대구급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로 치면 1급함 체급의 함정들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중국 해군은 우리 경비구역을 확실히 알고 있으며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시험하는 회색지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해군에 대해서 내심 깔보고 있었는데 실제 작전 중에 만났을 때 대응차 침노를 바꾸는데 저희보다 선회력, 기동 능력이 더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애를 먹었습니다. 경비구역에서 함정 간 경비 임무 교대 시기에 우리 함선 쪽을 쫓아오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습니다. 백령도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서부터 거의 어청도 북쪽으로 50km쯤까지도 따라온 적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피곤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해역 주변에서 도발은 자제하는 편이지만 중국 해군과는 경비구역 주변에서 서로 헐넘버를 찾는 술래잡기를 하는 편이지요. 뻥스펙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레이더를 돌리지 않고 접근해도 먼저 우리 헐넘버를 부를 때가 있어서 속으로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삼함대 특성상 중국 해군과 자주 대치한 적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면 무시하지만 중국 해군과 해경은 우리보다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앞서는 것이 명백합니다. 중국 함정 두세 척일 때 우리는 한 척으로 겨우겨우 틀어막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과 해경 대원들은 절대 그들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에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중국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해군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분들의 의견입니다. 방구석에서 중국 해군에 대해서 무시만 하는 사람과 달리 실제로 중국 해군과 대치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해군 장병들은
우리 해군의 위협에 대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그저 중국이라고 싸구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질적으로는 우리가 우세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러니 제가 저번 난창급 구축함 영상에서 쓸데없이 혐오만 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혐오만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군과 중국 해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먼저 해양 안보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허구한 날 도발을 일삼다 보니 우리의 안보관은 북한과 한반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보면 우리나라는 무역의 99.7%가 바다를 통한 해상 물류이며 대부분의 해상 물류가 대만 해협을 거쳐 들어옵니다. 따라서 바다는 우리의 생명선이며 양안 관계가 험악해지면 험악해질수록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오키나와 이남까지 우리 군함을 투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의 해양 안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자고 하며 또 일각에서는 항공모함을 건조하자고 주장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둘 다 현실성은 떨어지고 지금 당장 시급한 건 해양 정찰 자산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군은 체급 대비 무장이 많은 과무장을 하는 특징을 가지지만 정찰 자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즉 주먹은 있는데 눈이 없어 정작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요.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공격할 수 있는 것처럼 해상 초계기나 해상 헬기 등 해군 항공대를 키워 비중을 높여야 적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등장할 KF-21을 추가 양산해 일부 수량을 해군 항공대에게도 보급해 해군 항공대들도 해상 초기 임무를 하는 등의 임무에 사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노력뿐만 아닌 수상함 건조 척수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조대왕급 구축함이 3척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6척으로 늘린다거나 현재 충남함 건조 척수를 12척으로 늘린다거나 등등 빈약한 수상함 전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해군에게 더 예산을 줘야 한다는 말이긴 합니다. 사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긴 합니다. 전쟁은 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